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성의 어느 계곡에서 귀신이 붙어 무당을 부르게 되었다. 어느 여름, 친구 7명이랑 안성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2박 3일로 일정을 잡고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갔죠. 8명이서 커다란 텐트를 펼쳐놓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술도 한잔하고 거기 근처에서 신나게 놀았지요.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저희는 낮에 신나게 놀고 술도 먹고 해서 피곤해서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놈이 오줌 싸러 가는지 하고 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친구놈은 천천히 걸어서 강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강 가운데에 머리가 긴 여자의 상반신이 있더군요. 순간 놀라거나 아니면 친구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멍하니 친구가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들 밖을 내다보다 전부 저처럼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 갑자기 정신을 차린 한 친구가 저거 빨리 잡아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런데 평소 그리 힘이 세지도 않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혼자 저희 7명을 질질 끌고 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전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를 진짜 사정없이 팼어요. 진짜 다들 미친 듯이 때리다 보니 그 친구가 기절하게 되었고 우리는 기절한 친구를 부축해서 텐트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 별명이 평소에도 눈이 엄청 커서 왕눈이었는데 그때 그 큰 눈동자에서 검은 저희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축해서 텐트 가운데에 그 친구를 눕히고 저희는 그 친구 중심으로 뺑 둘러 앉아서 텐트 자크를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눕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초조하고 무서워서 그날 사간 담배 한 보루를 순식간에 다 피운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발작하며 눈 뒤집고 텐트에서 빠져나와 강으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를 패서 기절시키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싶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었고 우리는 모두 각자 시계를 봤는데 다른 친구가 5시네.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절에 있던 친구가 기절한 채로 옆에 있던 한 친구를 손가락으로 계속 쿡쿡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도 눈이 뒤집히면서 이번엔 2명이 동시에 발작하면서 강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그거 막느라고 몇 번이고 그 2놈을 패다가 지쳐서 밤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문득 시계를 봤는데 이제 막 12시를 지나고 있더군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몇 번을 친구 2놈이 발작하더니 그 뒤로는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우리는 내심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동차 소리가 점점 우리 텐트 근처로 다가오더니 이내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고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우리 텐트 쪽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텐트 가까이 왔을 때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쳤고 텐트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근데 여기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냐? 라는 말에 다들 소름이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타고 올라오더군요. 저희가 여기 올 때 차가 못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 1시간 정도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들 텐트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고 그 발자국 소리는 한동안 우리 텐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어느새 잠잠해졌죠. 다들 말리고 때리고 신경 쓰고 하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는지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초 2명을 세우고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와보니 어제 우리는 텐트 오른편에서만 놀았는데 발자국이 강에서부터 우리 텐트 쪽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발자국을 따라가 봤는데 우리 텐트 주변을 빙빙 돈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자국이 끝났어요. 강에서 나온 발자국은 있는데 되돌아간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서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근처에 친구의 외할머니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혼자만 귀신을 본 게 아니고 8명이 다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왠지 우리한테 귀신이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 외할머니 댁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뭐하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서로 몸에 소금을 뿌리고 나서 겨우 들어가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산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에 일단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제 있던 일을 다시 서로 이야기하며 그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때 친구 어머니가 과일을 내왔는데 복숭아를 주시더라고요. 차갑지도 않고 상온에 있던 복숭아였는데 한 입 베어 무는데 엄청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처럼 이빨이 덜덜 떨리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친구 어머니가 너네 진짜 귀신이 씌었긴 했나 보다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친구 집을 나와 그 귀신이 씌었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구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친구놈이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당분간 친구 혼자 재우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네 집에서는 친구 부모님은 우리 당부대로 친구를 여동생이랑 같이 재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밖에 나갔다더군요. 여동생은 무서워서 얼른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부랴부랴 뒤쫓아 나갔어요.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조그마한 하천 방향이었죠. 그 부모님과 여동생은 얼른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3명을 질질 끌고서 그쪽 방향으로 향했다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부모님이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겨우겨우 못 가게 막았다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친구놈이 여자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네요.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되고 나서 결국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거기 가서 귀신이 들러붙었다고. 그냥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안 볼 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친구는 죽게 될 거라고 했죠. 귀신을 달래줘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때 그 장소로 가서 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8명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다시는 가기 싫었던 안성의 그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자기 몸속으로 불러들이려고 작두도 타고 방울도 흔들고 하더군요. 살면서 처음으로 굿을 본 게 바로 그때였어요. 무당이 한참 굿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막 한탄을 늘어놓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강에 와서 자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만 죽고 남자친구는 살았다더군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자기랑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 여부로 불러들인 거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데 친구 부모님이 덜덜 떨면서 놀랐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뛰쳐나가서 난리친 날 자신들에게 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랑 완전히 똑같아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당은 그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생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던 가위를 일주일에 2~3번씩 눌리게 되고 그날로부터 1년 뒤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더욱 그 기억에 사로잡혔다. 그 귀신이 우리 친구를 데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 역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그 강가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 꿈속에서 나를 쫓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점점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다. 너도 나와 함께 가야 해. 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꿈속에서 그 강가로 돌아갔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물이 내 몸을 삼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때때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 그 여름의 일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해운대에서의 괴담.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의 과장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군요. 전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전혀 관심도 없는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에 살았었죠.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우리가 놀러가면 친구 동생은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아이 둘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싶어서 담력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가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뒀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즉슨 처음 내기에 찐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찌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반복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지요. 전 솔직히 담력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온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은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랑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켜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랬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놀래켜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아서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3명이서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서 창문밖이 보였던 것이지요.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자 울음이 딱 하고 끊기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들과 그 친구까지 셋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에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 2명이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새벽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새벽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의 용의자 신원 확인차 3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라고 하셨죠. 경비실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는 친구 집에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직접 보았다. 조금은 특별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기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전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죠. 잡다한 꿈들이 많은데 얼마 전쯤에 꾸었던 꿈입니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볼 때 침대 머리맡 반대로 누워서 영화나 TV를 봅니다. 그럼 거의 가위에 눌려요. 똑바로 자도 가끔씩 눌리긴 하지만 워낙 많이 눌리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속 상황입니다. 꿈속에서도 평소에 영화를 볼 때처럼 침대 머리 반대로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어떤 꼬마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키가 큰 아저씨와 함께 들어왔죠. 꼬마는 대략 7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구지 하는 순간 꼬마 여자애가 조금 열려있던 내 방 창문을 활짝 열며 삼촌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면서 뒤따라 오던 사람한테 삼촌 여기 있어요 하면서 저에게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순간 뒤따라 오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저승사자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찝찝한 그 얼굴. 아무 말도 필요 없더군요. 그리고 나에게 말하길. 가자, 따라오거라. 뭔데? 내가 니를 왜 따라가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난 아픈 데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누워있던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발로 차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얼굴엔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찝찝하고 무서운 꿈이었죠. 꿈을 깨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려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아무튼 두려움과 찝찝함을 뒤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전혀 꿈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팀원들과 퇴근 후 간단한 식사를 하고서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이더군요. 그 전날 꿈이 다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확실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의외로 약간의 행운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혼의 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는 방은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던 것 같다. 그 방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여러 번이나 있었다. 제일 강렬한 체험은 12살의 여름이다. 언제나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손이 잡아당겨졌다.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는 바람에 패닉 상태가 되어 있는 중 손목 부근에서 묵직한 아픔이 느껴졌다. 일본 병사 같은 차림새를 한 남자가 흐린 눈으로 일본도를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똑같은 곳을 베었다. 그러다 이윽고 만족한 건지 내 손을 놓더니 붙박이장 쪽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울면서 베어졌어 라고 말하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갔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때렸다. 확실히 손목엔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픔은 있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 후로 내 왼손은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다리나 팔이 절단된 사람이 없을 터인 발끝과 손가락 끝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현상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가끔 손목부터 그 밑까지가 없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처음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중학생이 되어 야구부에 들어가 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깥쪽 수비에 있었는데 볼을 쫓을 때 글러브를 떨어뜨렸다. 감독에게 혼났지만 수비하고 있으니 또 떨어뜨렸다. 나는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전거에 타고 있을 때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지기도 했다. 왼손을 쓰는 게 무서웠다. 사진을 찍을 땐 나도 모르게 왼손을 감춘다. 안 찍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있기 때문이다. 합숙 중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힌 적이 있다. 그걸 찍은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진을 받았다. 캠프장의 강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지만 서 있는 나의 왼손은 손목까지밖에 없고 그 밑은 발 주변에 떨어져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부동산 조사. 부동산에서 일하던 시절 이야기다. 집을 팔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물건도 확인할 겸 직접 찾아갔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정원도 잡초투성이라 한눈에 봐도 사람 손 닿지 않는 폐가 같은 모양새였다. 초인종을 누르다 문득 시선을 돌리니 마당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아이는 급히 달아났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 다를 게 없었다. 여기저기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부엌에는 술병이 굴러다닌다. 창가에 놓인 새빨간 책가방과 노란 모자만은 오히려 붕 떠있는 느낌이었다. 집주인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목욕도 한참을 안 했는지 지독한 채취와 술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도망을 쳤는지 아내에 대한 푸념이 대부분이었다. 양해를 구하고 각방 상태를 확인하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옮겼다. 2층에서 아까 그 여자아이가 나를 내려다봤다. 아빠는 괜찮았어? 뭐가 괜찮냐고 물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안심한 듯 다행이다. 아빠가 기운 없어서 걱정했어. 라며 활짝 웃었다. 방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묻자 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복도를 후다닥 달려가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역시 2층으로 올라가 여자아이가 들어간 듯한 방으로 향했다. 거기는 다른 방과는 달리 다른 여자아이들 방처럼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아무리 저런 아버지라도 자기 딸 방만큼은 더럽히지 않는구나 싶어 묘하게 감탄했다. 자세히 보니 그 방과 연결된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위한 방 같이 보였다. 아버지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건가 싶어 의아해진 나는 여자아이에게 물어보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다른 방으로 가버린 것인지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2층을 대충 돌아보고 나는 다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문득 생각나서 아이는 2명인가요? 하고 물었다. 어린 것은 아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큰 아이 위패도 가져가 버려서 저한테는 이게 위패 대신입니다. 그러면서 창가에 놓인 새빨간 책가방을 가리켰다.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새로 사놓은 책가방 한번 메어보지 못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아내는 정신에 문제가 생겨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남자는 그저 술로 속을 달래고 있더란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딸이 성불도 못하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6번째 이야기, 가짜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는 작업복 차림으로 분주하고 출근하곤 하셨다. 나는 조금 있다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로 향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머리가 아팠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쯤은 괜찮겠거니 싶어 학교를 쉬기로 했다. 집에서 혼자 탱자탱자 놀면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차피 밤 늦게서야 돌아오실 테니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남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분명 혼이 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산책을 나가자꾸나. 혼나지 않으면 뭐든 괜찮다 싶어. 생각도 않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근처 강둑에서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동안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딸과 손을 잡고 웃으며 산책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즐거웠기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동안 걷고 있던 도중 갑자기 잡고 있는 손이 아플 정도로 힘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말해봤지만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기만 하셨다. 손을 잡아당기며 두 가래로 내려간다. 평소에는 그 정도로 울내가 아니지만 그때는 뼈가 부러지도록 꽉 잡힌 손이 아픈 데다가 아버지의 미소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뗐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고개를 들자 아버지는 없었다. 나를 두고 갔나 싶어 더욱 슬퍼져 나는 계속 울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근처 파출소에 데려다 주셨다. 미아로 처리되어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집주인에게 연락이 갔다. 우리 집에는 그 무렵까지도 전화가 없었다. 잠시 뒤
집주인한테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달려왔다. 그제야 처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아버지는 늘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하곤 했다.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작업복을 입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날 나와 강둑을 산책했던 아버지는 그제까지 본 적 없는 폴로 셔츠와 정장바지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일하던 도중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기묘하게도 집주인은 내가 수수께끼의 아버지와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오히려 집주인이 더 기겁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에서는 집주인이 사람을 잘못 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멍청하게 따라갔다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출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다. 평소대로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몇 시간 전 함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버지였을 터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 집주인도 아버지도 고인이 된 지금 내 가슴 속에만 남아있는 수수께끼 같은 추억이다. 7번째 이야기, 모텔 괴담. 뉴질랜드의 괴담입니다. 커리슨 에임즈라는 회사원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클랜드로 휴양을 가 모텔에서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나게 놀고 지친 아이들을 재운 후 에임즈 부인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 무렵 남편의 귀에 갑자기 옆에 벽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시했는데 소리는 점점 커지고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소리는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길래 왠지 좀 불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내 역시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모텔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알렸지만 모텔 주인은 그리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임즈 부부도 밤에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잠에서 깨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텔 주인을 찾아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에임즈 가족이 묵었던 옆방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가족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임즈 부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의 눈만 감고 있다시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정적 후 남편은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침대 밑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몸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목이 눌리는 고통에 발버둥 치다가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아내도 뭔가에 목이 졸린 듯한 가위에 눌렸고 아이들도 뭔가가 나왔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그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를 잘못해서 손님들인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며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경찰들이 모텔을 조사했는데 좀 이상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방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소리가 났던 방과 모텔을 조사했는데 모텔의 1층 창고의 벽장 안에서 여자아이의 시신 두구를 발견했죠. 그중 한 아이의 손에는 붉은색 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텔 주인은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8번째 이야기, 피로 가득 찬 욕조. 몇 년 전 내가 아직도 컬리지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가게 될 대학교 근처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나이든 여성분이 욕조에서 손목을 긋고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소름 돋는 건 발견됐을 당시 그녀는 이미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여서 다 굳은 피 속에서 홀로 썩어가며 몇 달이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다. 듣자 하니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이웃들이 참다 못해 항의하러 갔다가 자살한 걸 발견했다고 한다. 그 집은 곧 치워지고 물건들은 팔렸고 욕조는 교체되었다. 얼마간 부동산 시장에 집이 나와 있었지만 거기서 일어난 비극을 중개인이 전혀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졸업할 때쯤엔 가격이 꽤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난 마침 룸메이트랑 사이가 나빠지고 있던 참이라 운이 좋다고 여기고 집을 샀다.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다행히도 이 여자의 귀신이 집에 붙어 있다는 생각은 별로 무섭지 않았다. 불쌍하기만 했지.
악의에 차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느꼈다. 이상한 일들은 곧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 놔둔 물건이 저기 가 있고 방을 나가면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갑자기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곤 했다. 별로 신경 쓰진 않았다. 그저 이 여성분이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루하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난 기꺼이 그녀와 집을 공유했고 항상 그녀가 올 때마다 환영해 주었다. 거기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그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항상 똑같은 꿈이었다. 욕실 구석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데 불적임 사이로 지하실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다. 그녀는 하도 말라서 거의 쪼글쪼글해질 지경이었고 욕조는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꿈을 처음 꾼 다음날 아침에 욕실로 갔는데 욕조에 녹이 쓴 듯한 색깔의 얼룩이 있는 걸 발견했다. 몇 시간이고 욕조를 문질러 닫고 표백제를 써 보기도 했지만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초자연적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혼란스러웠다. 말이 되질 않았다. 이 집은 지하실이 있지도 않았단 말이다. 하지만 그걸 빼면 평소 같은 현상들이 계속되었다. 귀신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들을 남겨두기 시작했다. 차라던가 음식 같은 것들을 말이다. 아침이 되면 그것들은 없어져 있었다. 그해 나중에 졸업을 했고 집을 비울 준비를 했다. 수납장을 치우고 있는데 내가 마구잡이로 쌓아둔 박스들 아래 바닥에 문이 하나 있었다. 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처음 눈치챈 건 냄새였다. 냄새가 아주 심각했다. 두 번째 눈치챈 건 안에 가구들이 있다는 거였다. 거기엔 오래된 침대, 의자들 몇 개, 그리고 전등이 하나 있었다. 아마 예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두고 갔던 거겠지 했다.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발 밑에 무언가가 밟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뭔지 알아챌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자기 그릇이었다. 빠르게 걷길 더 둘러보자 내 물건들이 더 나왔다. 그릇들과 식기들, 심지어 포장 껍데기들이나 먹다 남긴 음식들까지 찾았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최대한 빠르게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은 친구랑 같이 보냈다. 지하실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더니 다음 날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 경찰들은 처음엔 누군가 거기 살고 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당연히 난 화가 났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있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기분이었다. 경찰들이 그 다음으로 말해준 걸 듣고는 화가 났던 기분은 전부 사라지고 뼛속까지 소름이 끼쳤다. 지하실 바닥 밑에서 20개의 시체가 발견된 거다. 전부 깔끔하게 비닐로 쌓여 있어서 썩은 내가 퍼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시체는 전부 여성이었고 피가 전부 빨려나간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지하실에서 뒷마당 옆에 숲까지 연결되어 있는 터널로 끌려온 것 같아 보였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내가 깨달은 점이 더 끔찍했다. 그 여자는 자살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룸메이트에게 살해당한 거였다.